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전산 세무 2급 지난 113회 기출문제 2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부채는 유동성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여 하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죠. 그쵸? 네, 3번이 그냥 공짜 정답이었습니다. 자, 문제 4, 보기 4번은 자본금, 자본위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금의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자본잉여금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본잉여금에는 주, 감자 세 가지가 있죠. 그쵸? 주, 감자 세 가지가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초 자본잉여금이 일단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쵸? 네, 1,00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만 원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200만 원만큼 플러스 200만 원 증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30만 원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처분 이익 30만 원만큼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니까, 자본금 증가는 자본금이니까, 그러면 결국 잉여금은 총 기말의 자본잉여금은 1,230만 원이 되겠죠. 그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을 과대 설정했을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대손충당금을 과대하게 설정했다. 그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우리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죠? 차변에 대손상각비, 그리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과대 설정이 되었다. 충당금이 과대, 대손상각비도 과대, 같이 말아줘야죠. 그쵸? 그렇게 되니까 자산이 과소 계산된다. 네, 대손충당금은 내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니까, 내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니까 자산에서 빼야 될 게 더 늘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에서 많이 빼야 되니까 자산이 과소계상이 된다, 이렇게 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용,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었다? 과대계상이 되었다. 비용이 과대, 비용이 늘었다는 얘기는 이익은 과소계상이 되겠죠. 이익이 과소계상되면 잉여금도 과소계상이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 찾는 방법, 우리가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우리한테 득이 되는 자산과 수익을 같이 달려요.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비용, 얘네들이 같이 달려요.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이 자산과 수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득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채와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그럼 나한테 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얘기는 실이고, 비용이 과소계상됐다는 얘기는 비용이 줄었으니까 득이죠. 그만큼 당기순 이익이 과대, 득,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의 과대도 득, 이렇게 해서 득과 실로 조금 따져주시면 문제를 쉽게 풀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취득원가는 부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로 구성한다. 네, 취득과 관련한 모든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원가에 포함한다. 그냥 2번이 공짜 정답이었네요. 그쵸? 네,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3번 보기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그럼 우리는 비용으로, 그래, 광고 선전비, 뭐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 금액은
제거하여 처분 손실로 반영하고 철거 비용도 모두 다 처분 손실 안에다가 플러스 시켜주시면 됩니다.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우리가 다음 중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충당부채라고 하는 게 있고 우발부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충당부채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유출 가능성. 그러니까 이 돈을 의무를 갚기 위해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충당부채의 요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걸 여러분들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 퇴사한다면 당장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걸 지급하기 위해서 돈이 나가야 되죠. 그리고 그 금액은 산출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충당부채의 요건이다. 그래서 과거 사건에 의해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네, 사건이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어쨌든 그 돈은 무조건 지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 네, 퇴직금 우리가 추정치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이 예상되는 처분 차익은 충당부채 금액의 측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네.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자, 의무 발생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자원에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야지 되는 것들이 충당부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단기 생산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품질 검사는 완성도의 30% 시점에 이루어지며 단기의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3%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단기의 정상공손 수량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문제 6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품 계정을 하나 그려볼게요. 제공품 계정을 그려보시면 기초의 수량이 500개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이 2000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완성 수량이 2000개, 그리고 기말 수량이 300개. 그러면 우리는 200개의 공손이 발생하였군요. 이렇게 먼저 공손 수량을 찾아내 주실 수 있어요. 선입선출법이라 했으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500개가 먼저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500개가 처음에 70%로 왔기 때문에 얘는 이미 품질 검사를 다 통과를 한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2000개 중에 추가로 1500개가 단기에 투입이 됐고, 얘는 조업도가 100%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00개 중에 300개가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는데 조업도가 50%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품질 검사를 몇 프로 시점에서 한다? 품질 검사를 완성도의 30% 시점에 품질 검사를 하니까 100%니까 50%니까 품질 검사를 모두 통과를 했죠. 맞나요? 네. 그러면 기초는 전기에 품질 검사가 다 끝나 있는 상태고, 그럼 공손 200개가 발생을 한 것은 단기에 완성시킨 1500개와 기말 300개, 결국 1800개에 대해서 우리가 공손이 발생을 하게 된다. 정상품의 몇 퍼센트를? 3%를. 그러면 3, 3, 8, 24, 54개가 정상 공손이 되겠고요. 나머지 146개가 비정상 공손. 그래서 지금은 정상 공손의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5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500개 기초부는 이미 지난달에 검사가 다 끝났으니까 단기의 공손품에 해당 사항이 없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2,000개 중에 우리는 1,800개가 물품이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200개가 불량이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1,800개 모두가 거품질 검사 시점이 30%를 지나갔기 때문에 1,800개의 3%에 해당하는 54개가 우리가 정상 공솔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은 원가액의 목적. 원가액의 목적은 우리가 원가액이 뭐예요? 원가액에는 대표적인 관리회계에 해당하고요. 관리회계는 우리 내부 정부 이용자들을 위한 회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가 통제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손익계산서상 제품 원가에 대한 원가 정보, 그러니까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원가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잉여금의 처분은 재무회계에 해당합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우리가 다음은 정상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울의 24년 원가 관련 자료이다. 직접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한다. 제조간접 원가 배부액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었어요. 실제 소비액, 예정 소비액,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뭐 크게 따로 구분까지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간 총 예상액을 예상 시간으로 나눠주고 지금은 제조원가 배부액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예정 배부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산을 한번 볼게요. 예산을 총 3,969만 원. 69만 원에서 나누기 우리는 예상 노동시간은 9만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9, 4, 36, 9, 4, 36, 9, 1, 5, 441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실제 노동시간이 7만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럼 7만 시간, 7, 4, 28, 7, 4, 28, 7, 1은 7. 그러면 3,087만 원인가요? 3,087만 원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실제 제조간접 원가가 4,41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둘의 차액만큼 지금은 실제가 더 크니까 우리는 과소배부되었습니다 라고도 찾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만큼은 이거는 제가 회계 때서부터 너무 강조드린 실제 배부, 예정 배부 반드시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9번. 제조원가의 분류로 잘못된 것을 잘못 구성된 것을 고르시오.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는 직접비와 간접비, 요소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혹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고정비, 변동비, 중고정비, 준변동비 이렇게 행태에 따르는 것은 우리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고 문제 10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단계, 상호.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 무시하는 방식이다. 단계 배부법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고 상호 배부법은 완전 고려한 방식이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아 가장 부정확하다. 이거는 조금 애매한 표현이 되네. 가장 부정확하다라는 표현은
그때그때에 따라 조금 틀려질 것 같아요. 자,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배분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이용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산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봐야지 될까요? 네, 자, 상호배분법은 일단 정확성은 가장 정확하다. 그런데 불편하다. 보조부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배부 금액이 배부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진다. 이런 단점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3번 볼게요. 가장 많이 이용된다라는 것도 가장 불편하니까 가장 적게 이용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 인식하여 배부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네, 배부 순서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3번이 일단 정답이 될 것 같고요. 단계배분법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순위부터 먼저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보기가 가장 부정확하다, 가장 많이 이용된다 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 앞에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배부 순서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 보시면 다음 중 부가세법상 아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다라고 하는 것은 당초거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초거래 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떠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당초 거래일에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발급을 했겠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고 어떠한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 사유에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1번 보기에 보시면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그러면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을 하게 되면 원래 당초 거래일에 마이너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당초 거래일에 마이너스로 처리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자, 계약의 해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당초 거래의 세금계산서 그대로 두고 해제 사유 발생일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마이너스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로 발행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누락. 그럼 기재사항 착오에 대한 부분이니까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도 당초 거래를 마이너스로 또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 거래를 마이너스 처리하게 되고 다시 플러스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면세 등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원래 발급하면 안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발급했던 날을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2번 계약의 해제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우리가 환입이 발생했을 때 환입이나 애누리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는 당초 거래는 그대로 놔두고 환입, 애누리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그랬는데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에 표시하여 발급하게 된다.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는다. 사유 발생일을 작성으로 적는 것은 우리가 계약의 해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공급가에게 변동이 생겼을 때 우리가 사유 발생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 부가세법상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아닌 것에 아닌 것이니까 공제가 가능한. 그러면 불공 찾아서 다 지우시란 얘기죠. 그쵸? 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는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다 불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임의적 기재사항 일부가 적히지 아니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 공제 임의적 기재사항은 공제 가능하고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3번은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환급이 두 가지가 있다. 환급은 일반적인 정상, 일반 환급이 있고요. 일반 환급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이 있습니다. 일반 환급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가 생겼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 환급이 생겼다. 일반 환급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신고기한, 확정 신고기한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기 환급 같은 경우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기 환급은 조기 환급은 우리가 영세율 적용 사업자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설비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기 환급이 가능하고요. 조기 환급은 매월 혹은 매 2월 단위로 조기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조기 환급에서는 우리가 정기 신고 기간이 3월, 6월, 9월, 12월, 3, 6, 9, 12는 조기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문제 푸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환급, 영세율 적용 사업자 조기환급 신청할 수 있고요.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 신고기한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고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 설비 투자 했을 때 우리가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자소득은 총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동일하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이 존재할 수 있다. 네. 금융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우리는 연말정산에서 뭐를 배웠냐면 선택적 분리과세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선택적 분리과세. 그래서 기타 소득금액 얼마?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금소득이 연금소득도 사적 연금소득이 사적 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원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분리과세 2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고 그냥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는 종합과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결손금은 뭐고 2월 결손금은 뭐냐? 결손금이다라는 표현은 당기분이에요. 결손금은 뭐라고요? 당기분.
단기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결손금이 2월 돼서 넘어온 거니까 단기 이전, 그러니까 전기 이전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전분이에요. 이전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종합소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종합소득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근연기, 이배사, 퇴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배사까지가 종합소득이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우리가 분류과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더라. 여기서 결손금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근연기 2배에서 순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순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단기분이에요. 얘를 1순위로 먼저 처리를 하고,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이 있으면 2월 결손금에 공제를 받게 됩니다. 2월 결손금을 무조건 우선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기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를 하고, 그리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월 결손금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고,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네,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타 소득에서 공제하게 되는데,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다음 연도에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고요. 해당 과세 기간에 일반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도 있는 경우에 2월 결손금을 먼저 공제가 아니라 결손금을 먼저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결손금의 소급 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번 전산세무2급 이론 시험 문제는 많이는 어렵지는 않았다. 많이는 어렵지 않았다. 일반적인 수준 정도의 문제가 조금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암기하셔야 될 부분들을 조금 암기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열심히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